예, 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이네요. 예, 저는 하루 빼고 계속 사무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베트남 예금 투자 7.4% 진짜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베트남 이제 시장 조사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게 뭐 이제 베트남 쪽이 뭐 이자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또이뭐뭐 사기라고 봐야죠. 사기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또 회원님들이나 제 아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며칠 전에 올린 그 베트남 아파트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런 관련돼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본인이 뭐 판단하신 거니까 본인이 또 어찌됐든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사실적인 현장 팩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해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그거 다 이야기하면 저 베트남에 입국 금지 당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 정광태가 독 떠는 우리 땅 그 불러가지고 일본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저 이제 어,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거의 대부분 카톡으로 제가 주고받고 뭐 이렇게 쪽지도 주시고 막 이러는데 제가 쪽지하고 뭐 매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리얼타임으로 안 되고 핸드폰은 맨날 보고 있으니까 채빵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카톡으로 주시면 좋겠고 관련해서 한번 제가 한번 저거를 동영상 짤막하게 찍어야 되겠네. 질문 주시는 거에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베트남 예금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은행들이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난립해 있고요. 작은 은행들도 있고 그래요. 원래 그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독자적으로 지분율 100%로 해서 외국은행이 들어간 건 이제 끝나고요.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무조건 베트남 자국의 은행을 이렇게 인수합병하든지 지분을 같이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면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행이 취약하다라는 거죠. 베트남 은행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베트남에 가보시면 엄청 이렇게 그 분사무소 형태입니다. 뭐 새마을구처럼 아주 소규모의 분사무소 형태대로 곳곳에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한국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거고요. 자, 금리를 보시면요. 자, 2008년 기준에서 지금 2년짜리가 7.55%고요. 1년짜리가 7.4%입니다. 실제적으로 2018년 초기 기준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고요. 이거는 이제 동으로 예금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동으로 예금을 했을 때고 반면에 달러로 USD 달러로 이제 예금을 하면요. 이자가 0%입니다. 이자 하나도 안 줍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계 은행 HSBC나 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은 그렇게 많이 또 주지를 않아요. 이자를.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베트남에는 아주 소규모 은행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 밑에가 이제 여신 그러니까 돈을 예금 받은 그 규모입니다. 보면
이건 밑에 여러 가지 은행 다 합쳐도 1, 2등 은행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이 없으니까 여신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주는 어떤 그런 형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훨씬 더 이자가 센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금자 보호법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 그 IMF 때는 은행도 망했잖아요. 제 기억에도 몇 개 은행이 그때 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예금 보호가 5천만 원까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은행별로 5천만 원씩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원금하고 이자가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는 7,500만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80만 원밖에 이제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자, 일단 7.4%를 준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와 접목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이거예요. 이 모 카페인데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이거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밑에부터 스크롤을 밑에부터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자가 뭐 1% 이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능력만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서 1% 이자 줘봐야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베트남 은행에다가 맡기게 되면 7.4%를 주니까 740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640만 원이 고스란히 이득이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모객 활동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투자를 시키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보시면 이 나옵니다. 베트남에 정기 예금을 넣고 예금을 가입을 하고 왔다. 장기 투자를 하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나라의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얼마 안 주니까 설령 또 능력되면 빌려서 베트남 은행에다가 넣어 놓으면 엄청나게 이자를 몇 배, 6배, 7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적금을 넣어서 이제 1년이 기다려진다. 여기 보면 7.3%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은 7.3%예요. 예, 그런데 USD 달러는 0%입니다. 안 줍니다. 이자를 안 줍니다. 그건 아시고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한 기업 우리은행이 그쪽에 가 있어서 베트남에 가 있어서 이자를 이제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한 4%, 5%. 요번에 제가 신한은행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한은행 5% 조금 더 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베트남 은행보다는 한 2, 3% 낮죠. 그런데 이제 튼튼하니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새마을금고보다 국민은행이 이자가 작은 게 바로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분은 국영기업체에다가 국영은행에다가 베트남 안 망하니까 그러니까 국영은행이 망하지는 않을 거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기예금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한국에서 온라인을 강의를 듣고 또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오셨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좌를 만들고 이렇게 계좌를 만들었던 사진이랑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중에 1년이 기다려진다 이런 그렇고 인터넷 뱅킹도 가입을 했고 BIDV 은행에서 이자 6.9%로 12월 만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비교한 것도 있네요. 국내 은행은 1.35% 이자가 1.35%인데 1,0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이자
15.4%를 이자에 대한 세금 15.4% 떼면 1년에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11만 4,210원이 나오는 데에 비해서 베트남은 비과세고 그다음에 6.9% 하면 69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신기하다. 뭐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 보면 이거를 가르쳐 주는 곳 센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라고 이게 링크까지 달아놨습니다. 이게 뭐 이제 재테크 카페에 있는 글입니다. 글인데 실제로 이게 과연 가능한지를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분명히 7.4% 나온다라고 아까 전에 확인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연 7% 베트남 예금의 허상, 송금 안 되고 수수료 폭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7% 이자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 베트남의 은행 개설만 하면 7%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베트남 투자 교육센터가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센터 외에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신종 재테크 방법으로 베트남 예금이 소개되고 있다. 베트남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도 고금리 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여지다. 아하, 이렇죠. 자, 그런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 등에 확인한 결과 베트남 연 7% 예금은 그림이 뜨기다. 왜? 비거주 외국인의 송금은 제한되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돼서 실제로 손해질 수 있는 수익은 형편없었다. 환율 변동 위험까지 감안할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그저께 아파트 투자 이야기, 베트남 아파트 투자 이야기 할 때도 이 얘기가 같은 맥락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런 거죠. 자, 한국에서 1억을 가지고 베트남 은행에 예금을 하려면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는 이제 입국 그 도장만 받으면, 여권의 입국 도장만 받으면 예금을 할 수 있고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돈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달러 계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1억을 가지고 그러면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겠죠. 송금을 하든지. 그럼 달러를 바꿔서 그다음에 이제 다시 달러 예금은 이자가 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으로 베트남 돈인 동으로 바꿔야 되죠. 단위인. 그러면 1억 원을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동으로 바꿔서 예금을 하면 7.4%는 줍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주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베트남에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베트남에는 자기가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외화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한국으로 송금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다든가 거기서 일해서 뭐 주재원으로 월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핑크북 그 아파트 매매를 했을 때는 핑크북 자기의 그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앞에 사람들까지 등기부등본까지 완벽하게 다 있어야지만 완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명도 정상적으로 한국으로 리턴 엑스트 돈을 빼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내가 이야기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자를 받았잖아요.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는 송금이 안 돼요, 한국으로. 즉 무슨 얘기냐, 그 외화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서 베트남에서 돈을 그 베트남에서 동으로 입금을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자 받은 것은 비거주 또는 비거주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었든 월급을 받는다든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달러를 바꿀 수 없고 달러 송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으로는 송금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동으로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그게 한국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그 환율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0년간 베트남의 환율입니다. 환율이 10년간 이렇게 70%를 폭락했어요. 가치는 폭락했고 환율은 폭등을 했죠. 환율이 폭등했다는 얘기는 가치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년 동안 7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1년 뭐 정확하진 않지만 1년에 한 7%씩 가치가 하락한 거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적금을 넣어서 7%를 받으면 일단 7.4%를 받아봐야 일단 한국으로 못 가져온다라는 게 첫 번째. 설령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뭐 주머니에 넣어서 또는 저기 지하 경제 그 뭐 하다못해 벤탄 시장 앞에 그 금방 가서 이제 환율을 손해 보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년에 7%씩 환율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7% 받아봐야 나중에 달러를 원금으로 리턴 시킬 때는 그냥 헌일한 거예요. 그냥 또이또이. 그런 데다가 저거죠. 수수료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고 예금하려면 어차피 놀러 가는 셈 치고 가긴 가는데 놀러 갈 때 뭐 베트남 항공 타면 보통 뭐 한 40만 원 왕복 줘야 되고요. 뭐 비에제 타도 20만 원 조금 더 돼야 되고 가서 뭐 2, 3일 먹고 쓰고 하면은 100만 원 그냥 날라가죠. 뭐 그리고 나중에 예금 이자 받으러 가도 100만 원 날라갈 거고 손해죠. 결과적으로 물론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으로 예금을 해서 동으로 7.4% 이자 받으면 만약에 거기서 뭐 정말 먹고 쓰는 것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유학을 가서 유학한 아들한테 뭐 이렇게 생활비로 해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 본들 결과적으로 환차손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7%씩 지금 현 상황이 이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1년에 7%씩 손해 볼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이자 받아봐야 그냥 쌤쌤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투자자를 모으는 사이트가 있고 그런 학원이 성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제가 계속 이제 동영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제 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속지 말라고 이런저런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찍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도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이제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매매 전세 시장 돌면서 전국을 다 임장 다니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다른 곳에도 이제 다 가볼 건데 LA도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하고 이리저리 뭐 또 이쪽 저쪽 인도네시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몽골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있는데 제가 차차차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다녀서 뭐가 문제인지 실제로 우리 국내는 좁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데 부동산 투자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그 생활권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다라는 걸 느낍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이렇게 주변에 전부 다 하이에나입니다. 나의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 사기치는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데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이 기가 기가 얇아서 이렇게 쏠깃하면 기가 얇으면 통장의 잔고도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하시고 욕심 절대 부리지 마시고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하시고 그런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